한양 저작거리에 해가 떠오를 무렵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장터 곳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나무찜을 진 촌부들이 무겁게 걸어 들어오고 물건을 늘어놓는 상인들의 큰 소리가 장터 전체를 깨웠지요. 그 북적이는 한복판에 좌판 하나 없이 단벽 모서리에 기대 앉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채설이라는 이름의 그 처녀는 24의 나이였지만 누더기 장삼의 풀로 엮은 신이 너무도 초라하여 지나는 이들이 거지로만 여겼습니다. 허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별처럼 맑고 깊어서 마주치는 순간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끼게 하였지요. 먼지와 바람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위엄만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란 눈썹에 넓적한 광대뼈를 가진 보부상의 얼굴에서는 오늘 장사가 시원치 않으리라는 기운이 보였고 다급하게 걸어가는 젊은 안악의 발걸음에서는 집안에 근심이 깃들어 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사치가 큰 광주리에 배추를 가득 담고 지나가다가 서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리는 그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오늘은 그 배추를 팔지 마십시오. 장사치는 깜짝 놀라며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이놈의 거지년이 무슨 소리냐? 바람이 거칠게 불어올 것이옵니다. 영감의 미간에 걱정 주름이 깊고 손등에 핏줄이 푸르니 오늘은 손해를 보실 상입니다. 장사치는 코웃음을 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헛소리 말고 썩 꺼져라. 맑은 하늘에 무슨 바람이 분다고 그러느냐? 하지만 서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사치는 욕을 퍼부으며 자리를 잡고 배추를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거센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장사치의 배추들이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광주리마저 뒤집어져 버렸지요. 장사치는 허둥대며 배추를 주워 담았지만 이미 흙투성이가 된 뒤였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지요. 서리야,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외면하지 마라. 그것은 하늘이 준 소명이니라. 언젠가 너는 그 능력으로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작은 일들만 도와왔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소명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게에 책꾸러미를 진 사내가 서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윤태겸이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떠돌이 책장수였지만 걸음걸이가 보통과 달랐습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듯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보법이었지요. 서리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자 태겸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처자, 내 걸음에서 무엇을 보았소? 도령께서는 책장수가 아니시군요. 태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곧 온화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호호, 재미있는 소리로구나. 내가 책장수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이오? 발 뒤꿈치에 힘이 실리고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는 것이 무예를 익힌 자의 걸음입니다. 더욱이 숨소리가 가늘고 깊으니 오랫동안 몸을 단련하신 분이시지요. 태겸은 서리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명을 받고 전국을 돌며 민심을 살피는 비밀 첩보원이었거든요. 평소 자신의 정체를 완벽히 감춘다고 생각했는데 이 거지 처녀가 단번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앞날은 어떠할 것 같소? 서리는 잠시 태겸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령의 관상을 보니 큰 복록을 타고나셨으나 지금은 말씀드릴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하오? 운명이라는 것은 때로 미리 알면 도리어 화가 되는 법이거든요. 태겸은 서리의 신비로운 능력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서리 앞에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찾아와도 되겠소? 서리는 그 돈을 바라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돈을 주신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명이 그렇게 이끈다면
다시 만나게 되겠지요. 태겸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서리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장터는 더욱 붐볐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조심하라는 충고를, 어떤 이에게는 희망의 말을 건네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들은 하나둘씩 적중했고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신기한 거지 처녀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의 자신은 이 모든 관심이 언젠가는 큰 화를 불러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물녘 장터가 조용해질 무렵 서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조그맣게 달린 부적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 부적 속에는 멸문당한 가문의 마지막 비밀이 숨어 있었지만 아직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올랐을 무렵 서리는 저작거리 뒤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는 화려한 등불이 밝혀진 기방 하나가 있었지요. 월령각이라는 현판이 걸린 그곳에서는 은은한 검은고 소리와 함께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리가 뒷문으로 돌아서자 기다리고 있던 듯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에 금장 머리 장식을 한 여인이 나타났지요. 바로 이곳의 행수기생 백월아였습니다. 36의 나이에도 여전히 사람의 혼을 빼놓는 미모를 자랑하는 그녀였지만 지금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리야, 어서 들어오거라. 월하는 서리를 안채 깊숙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무도 엿들을 수 없는 조용한 곳이었지요. 방 안에는 따끈한 전복죽과 작은 비단 조각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이런 음식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내 어미가 생전에 하던 말씀이 있었단다. 천기를 다루는 자는 입이 무거워야 하지만 몸은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월하는 서리의 야윈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서리의 어머니와 깊은 인연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궁중 나인이었던 월하가 권력 다툼에 휘말려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서리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숨겨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작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지? 책장수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서리는 전복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윤태겸이라는 사내의 걸음걸이와 숨소리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지요. 월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한양 땅의 모든 소문과 정보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서리야, 조심해야겠구나. 요즘 한양에는 수상한 바람이 불고 있어.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월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곧이어 거친 목소리가 기방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좌포청에서 수색하러 왔다. 모두 나와서 꿇어 앉아라. 월하는 재빨리 서리를 장롱 뒤편으로 숨기고는 태연한 척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리는 숨을 죽이며 틈새로 상황을 살폼습니다. 앞마당에는 검은 천릭에 검을 찬 장신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매눈과 짙은 눈썹, 그리고 뺨에 난 상처가 무서운 위압감을 풍기는 남자였지요. 바로 좌포청의 포교 임광목이었습니다. 임포교,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저희 월령가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월하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임광목의 눈빛은 차가웠지요. 요즘 저작거리에서 요망한 점쟁이가 나타나 민심을 어지럽힌다는 소문이 들린다. 혹시 그런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저희는 손님 받기에도 바쁜데 거지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하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지만 임광목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지요. 그때 서리의 눈에 임광목의 관상이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임광목의 이마에는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칼의 베이는 짧은 수명의 징조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임광목은 한참을 둘러보다가 마침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만약 그런 자를 보게 되면 즉시 포청으로 신고하라. 국정을 어지럽히는 요망한 무리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말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임광목과 포졸들이 떠나고 나서야 월하는 서리를 불러냈습니다. 저자가 바로 임광목이다. 천민 출신으로 포청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권력자들의 사냥개 역할을 하며 생존하는 자야. 서리는 방금 본 임광목의 관상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모, 저 사람은 곧 죽을 상입니다. 뭐라고? 이마의 검은 기운과 입가의 상처 자국을 보니 칼에 베어 목숨을 잃을 운명입니다. 그것도 멀지 않은 장래의 말이지요. 월하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서리의 관상술이 얼마나 정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월령각을 나선 임광목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가면을 쓴 인물이었지요. 그 인물의 복색은 비단이었고 품에서 나는 은은한 향내가 범상치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임포교, 그 처녀를 찾았느냐? 아직 확실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월령각 주변에서 수상한 기운을 느꼈사옵니다. 가면을 쓴 인물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두르라. 그 처녀가 보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알겠사옵니다. 임광목이 깊이 절을 올리자 가면을 쓴 인물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높은 신분임을 알 수 있는 품격이 풍겼지요. 다음 날 새벽 서리는 월하의 당부를 뒤로하고 다시 저잣거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리 저잣거리 곳곳에 포졸들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들은 겉으로는 순찰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리가 평소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한 사내가 그녀 앞을 지나갔습니다. 허름한 도포에 가면을 쓴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호흡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서리와 그 인물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가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었지요. 서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을 크게 뒤바꿀 인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인물은 잠시 서리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서리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두근거림으로 가득했지요. 바로 그 인물이 병약한 세자 이서운이었다는 것을 서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서리는 평소보다 일찍 저잣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그녀는 어젯밤 꾼 기이한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는 용포를 입은 인물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때 멀리서 가마 행렬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상인의 가마인 듯 보였지만 서리의 예리한 눈은 호위 무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지요. 가마가 저잣거리 한편에 멈추자 그 안에서 허름한 도포를 입은 사내가 내렸습니다. 바로 며칠 전 가면을 쓰고 지나갔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가면을 쓰지 않았기에 그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지요. 창백한 얼굴에 깊은 기침을 참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습니다. 서리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몸을 일으켜 예를 갖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짓으로 그럴 필요 없다는 뜻을 전했지요. 며칠 전 그대가 내 관상을 보려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대로 볼 수 있겠소? 서리는 그의 호흡소리와 손끝의 미세한 떨림을 살폈습니다. 평범한 병약함이 아니었지요. 무언가 독이 몸속에서 서서히 퍼져가고 있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리의 몸에는 도끼가 스며들어 있사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서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관상에서 모순된 두 가지 운명이 동시에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무엇이 이상하다는 것이오? 살리고자 하면 죽고 버리고자 하면 산다는 괴가 보입니다.
마치 높은 자리를 버려야만 목숨을 보전할 수 있다는 뜻 같사옵니다. 사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바로 세자 이서운이었거든요. 최근 들어 몸이 이상해지고 있었고 조정 내부에서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소? 나리께서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몸을 사리고 믿을 만한 이들만 가까이 두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바로 그때 저작거리 한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10살 남짓한 소년이 도적이라며 포졸들에게 쫓기고 있었지요. 소년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서리는 그 소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소년의 관상에는 도적의 기운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정직하고 선량한 심성을 타고난 아이였지요. 저 아이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같사옵니다. 서리가 말하자 세자는 그녀의 말을 믿고 포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그 아이가 무엇을 훔쳤다는 것이냐? 이 도령께서는 누구시기에 관의 일에 간섭하십니까? 포졸 중 하나가 건방지게 대답했지만 세자의 호위무사가 나서자 급히 몸을 낮췄지요. 소인이 잘못 보았나이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사옵니다. 결국 소년은 풀려났고 진짜 도적은 다른 곳에서 잡혔습니다. 소년은 서리와 세자에게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지요. 이 일이 있은 후 서리는 세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진정한 왕은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 가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왕실이었단다. 이 사내가 바로 어머니가 말했던 그런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더욱이 그의 관상에서 본 죽음의 기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나라 전체가 어둠에 빠질 것이라는 무서운 예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윤태겸이 다시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게에 책 대신 다른 물건들이 실려 있었지요. 관상가 처녀,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 태겸은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구군을 볼 수 있겠소? 요즘 조정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말이오. 서리는 태겸의 손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화약 흔적과 함께 무언가 위험한 일에 자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지요. 또한 그의 구두 끝에 묻은 진흙을 보니 궁궐 근처를 자주 드나든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령께서는 왕명을 받들어 일하시는 분이시지요? 태겸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리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죠. 나는 전하의 밀명을 받아 민심을 살피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요즘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아서 말이오. 바로 그때 서리의 머릿속에 어젯밤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용포를 입은 인물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장면이었지요. 그리고 그 꿈속 인물의 얼굴이 며칠 전 만났던 창백한 사내와 겹쳐졌습니다. 도령, 혹시 세자저하께서 요즘 몸이 편찮으시지 않나요? 태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것은 극비사항이었거든요. 어찌 그것을 아시오? 며칠 전 한 분을 뵈었는데 그분의 몸에 도끼가 서려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그 독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먹인 것 같았습니다. 태겸은 서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의심하고 있던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렇다면 그 독의 근원을 찾을 수 있겠소? 독을 탄 자의 손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매우 위험하지요. 자칫하면 저나 도령 모두 목숨을 잃을 수 있사옵니다. 서리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떠올렸습니다. 관상과 천문을 다루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멸문당한 것도 이런 궁중의 비밀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운명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확실한 것을 알아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허리춤의 부적을 꺼내 어머니의 영정 앞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딸이 다시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부적에서 은은한 빛이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답해주는 것 같았지요. 이틀 후 설이는 약속한 대로 태겸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저작거리가 아닌 성박 작은 사당에서였지요. 인적이 드문 곳이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당했습니다. 태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간 무엇을 알아보셨소? 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세자저하를 독살하려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가 누구인지는 아직. 바로 그때 사당 뒤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입을 다물고 주위를 살폈지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겸은 조심스럽게 설이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그자의 정체를 짐작할 만한 단서라도 있소? 손톱에 특별한 약재의 냄새가 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 검지에 작은 상처가 있을 것이고요. 설이의 말에 태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런 세밀한 것까지 알아낼 수 있다니 그녀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중 의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군요. 위험합니다. 상대방도 우리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교묘한 방법을 쓸 테니까요. 설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옛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궁중의 비밀을 파헤치다가 멸문당한 수많은 가문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태겸은 설이의 표정에서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시오? 설이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개성에 이름난 관상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 하루아침에 집안이 멸문당했다는 것, 그리고 홀로 피신하여 지금까지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다는 것까지 말이지요.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되었소? 15이었습니다. 백월아가 목숨을 걸고 저를 업고 도망쳤지요. 태겸은 설이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알기로는 채씨 가문의 멸문 사건은 단순한 역모가 아니었거든요. 당시 그들이 궁중의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거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는 일이 더욱 위험할 수 있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보는 죽음의 그림자를 외면한다면 그 죽음은 너의 업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설이의 결연한 모습에 태겸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의로운 일을 택하는 그녀의 마음이 고귀해 보였거든요. 며칠 후 궁중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자의 약재를 담당하던 의관 박의원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었지요. 공식적으로는 급병으로 발표되었지만 태겸은 즉시 설이를 찾아갔습니다. 박의원이 죽었소. 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시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소. 이미 서둘러 장례를 치렀다고 하니까. 하지만 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월하의 도움을 받아 박의원의 집을 몰래 찾아갔지요. 다행히 그의 아내가 남편의 죽음에 의혹을 품고 있어서 설이를 받아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언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박 의원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계속 손톱을 물어뜯으셨어요. 그리고 오른손에 작은 상처가 있다며 자꾸 감추려고 하셨고요. 설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예언했던 바로 그 징조였거든요. 혹시 댁에 남편분이 쓰시던 약재나 도구가 남아있나요? 아내는 설이를 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설이는 조심스럽게 약재들을 살펴보다가 한 모서리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비린내가 나는 특이한 향이었지요. 이것은 무슨 약재인가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며칠 전에 새로 구해온 것 같은데. 설이는 그 약재의 냄새를 기억 속에서 찾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수많은 약재 중에 분명 비슷한 것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남방에서 들어오는 희귀한 독초였지요. 소량으로는 약이 되지만 특정한 다른 약재와 섞이면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서리는 태겸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누군가의 협박을 받아 세자의 약에 이 독초를 넣었고 일이 끝나자 입막음을 위해 살해된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배우를 찾아야겠군요. 그런데 상대가 누구든 매우 신중한 자입니다.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광목과 포졸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지요.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서리와 태겸은 뒷문으로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행적이 노출된 상황이었지요. 이틀 후 서리는 평소보다 일찍 저작거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광목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거지년, 네가 바로 소문의 그 점쟁이로구나. 서리는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십니까? 네가 관상을 본다고 했지? 그럼 내 운명을 한번 말해보거라.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참회하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임광목은 서리의 말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답지 않게 조용히 물러났지요. 그날 밤 서리는 허리춤의 부적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떠올랐지요. 서리야, 언젠가는 네가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곳에 숨어 살 것인지를 말이다. 이제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제호장, 세자의 얼굴과 사라지는 증거. 다음 날 아침 태겸이 급하게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급함이 역력했지요. 세자 저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서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었는데 정식으로 만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디서 뵙게 될까요? 성박 약방입니다. 세자 저하께서 몸이 편찮다는 핑계로 은밀히 나오실 예정입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서리는 약방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세자가 와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욱 창백해 보였지요. 기침도 전보다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세자는 서리를 보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살리고자 하면 죽고 버리고자 하면 산다고 하셨는데 서리는 세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전보다 죽음의 기운이 더욱 짙어져 있었지요. 특히 코끝과 입술 주변에 검푸른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전하, 지금 즉시 모든 약을 끊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독이 계속 몸에 쌓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매일 드시는 보약에 섞여 있을 것입니다. 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의심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하께서 왕위에서 물러나야만 목숨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약방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방 주인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왔지요. 전하, 포졸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세자와 서리는 급히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졸들이 약방을 포위하고 있었지요. 임광목이 직접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수상한 자들이 이 근처에 숨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샅샅이 뒤져라. 세자는 호위무사들과 함께 겨우 포위망을 빠져나갔지만 서리는 다른 방향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틀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의 집이 불에 타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박 의원의 아내마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월하가 서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 같다. 이제 독초에 대한 단서도 사라져버렸고 서리는 다행히 그날 밤 약재 조각을 조금 가져왔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싸서 숨겨둔 것이 있었거든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약재 조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독을 만든 자를 찾아내는 데는 충분할 것입니다.
이 독초는 매우 희귀해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한편 태겸은 궁중에서 은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약을 직접 조제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의외의 인물을 발견했지요. 내의원의 한 의관이 최근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검소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비싼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태겸은 그 의관의 집을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약재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익숙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지요. 바로 서리가 찾았던 그 독초의 냄새였습니다. 다음 날 태겸은 서리와 만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희관이라는 자입니다. 그의 창고에서 독초 냄새를 맡았어요. 그렇다면 그자가 박 의원에게 독초를 준 것이군요.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소? 서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접 김희관을 만나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지만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지요. 제가 직접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의 얼굴을 보면 누가 배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서리는 김희관의 집 근처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마침 김희관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등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서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큰 돈을 받은 흔적이 있었고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눈빛에서 보이는 주인에 대한 절대 복종이었지요. 서리는 김희관이 단순한 실행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배우는 따로 있었고 그 인물은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배우 인물은 궁중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자라는 것이었지요. 김희관에 복종하는 눈빛에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김희관을 발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서리는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맞았습니다. 임광목이 혼자서 그녀가 머무는 작은 방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임광목은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핀 후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내 죽음을 예언했다고 했지? 그 말이 정말이냐? 서리는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임광목의 얼굴에는 며칠 전보다 더욱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특히 목 부분에 검은 기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관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이냐? 임광목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듯 눈가에 검은 그림자가 깊게 패여 있었지요. 서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광목을 통해 배후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죽음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 수는 있지요. 무슨 뜻이냐?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일했는지, 세자저하를 해치려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지요. 임광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들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해야 하냐?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최소한 의로운 죽음을 맞으시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그분을 위해 충성했지만 결국 버림받을 운명 아니십니까? 이 말에 임광목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최근 김정원 판서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마치 더 이상 쓸모없는 도구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임광목이 떠난 후 서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반응을 통해 배우가 상당한 고위 관료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이틀 후 월하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리야, 큰일이 생겼어. 김희관이 어젯밤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야. 사라졌다고요?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가족들은 급한 일로 지방에 갔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누군가 입막음을 한 것 같아. 서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일한 증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세자의 독살 음모를 입증할 방법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지요. 다른 단서는 없을까요? 하나 있긴 해. 김희관이 사라지기 전날 밤 한 고위 관료의 사저를 다녀왔다는 목격담이 있어. 누구의 사저인가요? 김정원 판서의 집이야. 서리는 이 이름을 듣고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원 판서는 조정에서 가장 신뢰받는 원로 대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조 판서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겉으로는 충직하고 온화한 모습을 보이며 세자를 아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원 판서라면 그가 바로 배우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럴 것 같아. 최근 들어 둘째 왕자와 가까워졌다는 소문도 있고 세자저하가 즉위하면 자신의 기득권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 서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김정원 판서 같은 고위 권력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태겸이 급하게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급함이 역력했지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자저하께서 갑자기 모든 약을 끊으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럼 독이 더 이상 몸에 들어가지 않겠군요. 그런데 문제는 김정원 판서가 이를 매우 우려한다며 어이들을 보내 세자저하를 설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서리는 김정원 판서가 조급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지요. 아마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쓸 것입니다. 세자저하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정원 판서 같은 신중한 권력자를 상대하려면 그가 직접 움직이도록 유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이었지요. 김정원 판서가 직접 나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저를 미끼로 써야겠어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는 겁니다. 태겸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는 임광목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상대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대로 있다가는 세자저하의 목숨이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서리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의 복수와 세자의 안전, 그리고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쯤은 걸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리는 허리춤의 부적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시련은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 날부터 서리는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원 판서와의 마지막 대결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서리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김정원 판서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되 그가 직접 나서도록 유인하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서리는 태겸과 함께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먼저 궁중 어느 곳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세자와 만나야 했습니다. 성박 작은 암자에서 세자를 만난 서리는 그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전하, 7일간 모든 정사를 멈추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결제하지 마시고 아무도 만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배후가 반드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라의 일을 멈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정이 혼란에 빠질 텐데 바로 그것입니다. 혼란이 일어나야 숨어있던 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전하를 제거한 후 둘째 왕자를 앞세워 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리는 세자에게 김정원 판서의 음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가 이조 판서의 권력을 이용해 임광목을 조종하고 김희관을 통해 독을 공급했다는 것까지 말이지요. 그렇다면 즉시 김정원을 잡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김희관은 사라졌고 임광목도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증거를 남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세자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서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이틀 후 세자는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다며 모든 공무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신하도 만나지 않고 어떤 결제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지요. 조정은 즉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신들은 당황했고 급히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지요. 김정원 판서는 다른 대신들보다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것을 직감했거든요. 세자가 독을 끄는 것도 모자라 아예 정사까지 중단한다면 자신의 음모가 들통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정원 판서는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는 신뢰하는 신복들을 모아놓고 비밀회의를 열었지요. 세자의 행동이 이상하다. 누군가 우리의 계획을 눈치챈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직접적인 방법을 써야겠다. 김정원 판서는 임광목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자를 직접 해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세자가 계속 정사를 거부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 이때를 틈타 사고로 위장하여 일을 마무리하라. 임광목은 이 명령을 받고 크게 동요했습니다. 서리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주인이 결국 자신을 버리는 길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일만 성공하면 둘째 왕자께서 즉위하신 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임광목은 더 이상 김정원 판서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리의 말이 맞다면 자신은 일이 끝나는 즉시 입막음을 당할 운명이었거든요. 그날 밤 임광목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김정원 판서의 명령을 받은 것을 태겸에게 몰래 알린 것이었지요. 내가 죽을 운명이라면 최소한 의로운 죽음을 택하겠다. 태겸은 임광목의 변심에 놀랐지만 이것이 김정원 판서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김정원 판서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세자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임금께서도 직접 세자를 만나보겠다고 하셨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 밤 일을 끝내라. 하지만 임광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남긴 편지 하나가 김정원 판서에게 전해졌지요. 편지에는 김정원 판서의 모든 죄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자 독살 음모부터 박의원과 김의관 살해까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지요. 김정원 판서는 편지를 읽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임광목이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놈이 감히.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임광목은 그 편지를 여러 통 써서 조정의 주요 대신들에게 모두 보냈거든요. 동시에 임금께도 직접 고발장을 올렸지요. 엿새째 되는 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광목의 고발장이 임금께 전해지면서 김정원 판서의 모든 음모가 밝혀진 것입니다. 임금은 크게 진노하셨고 즉시 김정원 판서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리셨지요. 감히 과인의 아들을 해치려 했다니 당장 그를 의금부로 끌어가라. 김정원 판서는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임광목이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독초를 구입한 기록부터 김의관과의 만남, 그리고 둘째 왕자와의 은밀한 접촉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지요. 7일째 되는 날, 김정원 판서는 영모죄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임광목은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리의 예언대로 7일을 넘기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는 마지막에 의로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세자는 다시 정상적인 정무에 복귀했고 조정의 기강도 바로 섰습니다. 서리의 지혜로운 계책이 나라를 구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설의 자신은 여전히 거짓 차림으로 저작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김정원 판서의 몰락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정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세자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지요. 독이 빠져나가면서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해결한 서리는 여전히 저작거리에서 평범한 거지 처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어느 날 저녁, 세자가 다시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가마나 호위 무사 없이 평범한 상인 차림으로 혼자 왔지요. 서리는 그를 보자마자 놀라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세자의 관상에서 죽음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고민에 잠긴 듯한 새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서리 옆에 앉았습니다. 신분의 차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지요.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이 과연 이 나라의 임금이 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말한 권자를 버려야 산다는 말이 단순히 독살 위험을 피하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더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서리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자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려면 먼저 백성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지요. 궁궐에서만 자란 자신이 어찌 백성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며 자책했습니다. 그래서 세자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시 왕위를 동생에게 맡기고 자신은 백성들과 함께 살아보겠다는 것이었지요. 서리는 세자의 이 결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권력을 버리고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 배움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태겸이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그녀를 찾아 여러 곳을 헤맸던 모양이었지요. 서리는 일부러 그를 피해 다녔거든요. 모든 일이 끝난 후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태겸은 세자의 결정을 전해주며 함께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자에게는 그들 같은 현명한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말이지요. 태겸은 망설임 없이 세자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서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서리는 저작거리 사람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이곳이며 이곳 사람들의 얼굴에서 작은 불행의 징조를 읽고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말이지요. 태겸은 함께 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지만 서리는 큰 일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넘어질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병이 날 노인에게 약방을 알려주는 것도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었지요. 서리의 말에 태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세자는 정말로 왕위를 동생에게 양보하고 평민의 신분으로 한양을 떠났습니다. 태겸도 그를 따라 떠나면서 서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지요. 서리는 담담한 미소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날 밤 월하가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왕비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느냐며 안타까워했지요. 하지만 서리는 자신은 왕비감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거지로 살아온 몸이 비단 옷에 어울릴 일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월하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행복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서로의 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요. 태겸에게 그의 길이 있듯이 자신에게도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월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서리는 다시 저작거리에 좌판 없는 좌판을 펼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운명을 짚어주는 일을 계속했지요. 어떤 날은 위험을 경고하고 어떤 날은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불행을 막고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달이 뜨는 밤 서리는 허리춤의 부적을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부적에서 은은한 빛이 났다가 사라졌지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말이지요. 그렇게 서리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그 길을 말입니다. 선한 이에게는 복이, 간악한 이에게는 벌이 돌아오는 세상의 이치처럼 서리의 선택 또한 저작거리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어 스며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 장소로 마음 깊이 따스한 달빛을 보내드리겠습니다.